미국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순한 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발톱을 숨기고 있던 아시아의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단 7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파놓은 함정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역으로 사냥에 나선 놀라운 나라.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유유히 세계의 돈과 신뢰를 쓸어 담은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서 로겔입니다. 한때는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며 세계의 질서를 재단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국방부의 여러 자문위원회를 거치며 저는 미국의 힘이 곧 세계의 정의라는 신념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건했던 믿음, 그 오만했던 자부심이 동쪽의 작은 반도 국가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 충격과 경악,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된 거대한 진실의 기록을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극적인 휴전 합의로 마무리되던 바로 그 순간 백악관 상황실의 뜨거운 환호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미 공군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정확히 타격하고 테헤란 광장의 명물이었던 이스라엘 파괴 시계탑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 영웅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반복해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수뇌부들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중동에 마침내 평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오직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결단력 덕분이라는 자랑스러운 연설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참모들이 승리에 취해 환호성을 질렀고 바로 그 떠들썩하고 오만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 인생 일대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수뇌부들 앞으로 나아가 승리에 도취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위대한 승리를 바탕으로 느슨해진 동맹의 질서를 바로잡을 때이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세계 지도와 함께 새로운 동맹 구상안을 띄웠고 밤새워 설계한 21세기 신동맹 질서 재편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였지만 그 내면에는 한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교묘하고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국방 분야에서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개념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물론이고 미국의 해구산과 태평양 함대의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의 일부를 전략적 기여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상 백지 수표나 다름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경제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그들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 통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기술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고 핵심 기술의 일부를 미국 기업과 공유하도록 강제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미국의 무역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한국의 주력 산업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몇몇 젊은 보좌관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저는 그들을 나약한 이상주의자라 여기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훌륭한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설계도에 따라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경이로운 재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기술자이자 장인들일지는 몰라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전략가나 사상가는 아닙니다. 그 역할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면 그들은 결국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안의 마지막에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이 새로운 동맹의 틀을 받아들이라는 우리의 제안에 48시간 안에 서울로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다급한 연락이 올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을 것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제 오만한 예측을 비웃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화면에 72시간 후라는 자막이 박히는 것처럼 제 눈앞의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각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제 사무실의 전화기는 며칠 내내 죽은 듯이 침묵을 지켰으며 백악관을 가득 채웠던 축배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하고 불안한 침묵만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초조한 표정으로 핏발선 눈을 한 채 책상 위에 전화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좌관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뛰어들어왔는데 보좌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서울에서 온 간곡한 내용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타전된 단 한 장짜리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문을 받아들었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는데 폴란드 정부가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 1000대의 추가 도입을 공식 발표했으며 미국과의 모든 무기 도입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완벽했던 세상에 제 오만했던 신념의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폴란드 녀석들이 미쳤군. 이건 분명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엄포일 뿐이야.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공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거대한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치 단단한 댐의 한쪽 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본물처럼 제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았던 전통적인 우방국 캐나다의 공영방송이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희망 K방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황금 시간대에 긴급 편성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창원에 있는 K9 자주포 생산 라인과 거대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를 생중계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한국 기술자들은 수줍어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캐나다 방송은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력 그리고 약속된 납기를 반드시 지키는 그들의 문화에 끊임없이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의 모니터를 통해 그 방송을 보며 그저 말없이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유럽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본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그 서한에는 중동에서 벌어진 불안정하고 소모적인 약속 대련을 보며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정치적 쇼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파트너를 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지목하며 한국 대표단을 유럽 안보의 미래를 설계하는 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폴란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 전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미국을 등지고 한국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보좌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다른 정보기관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추가 첩보들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국은 불과 작년 한 해에만 기존의 4개 국가에서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무려 12개 국가로 3배나 폭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를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의 신흥 시장까지 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K방산의 인기 비결을 분석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쾌해서 오히려 저를 더 절망에 빠뜨렸는데요. 첫째는 압도적인 가성비였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명품으로 불리는 독일 제품과 성능은 거의 대등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K2 전차 역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둘째는 신속한 생산 및 납품 능력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한 구석에는 폴란드와의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단 4개월 만에 납품 완료.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방산 시스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속도였어요. 마지막 셋째는 이미 여러 실전 경험을 통해 검증된 첨단 기술력이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때는 낯설기만 했던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이제는 제 심장을 옥죄는 악몽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칼날은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제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분야에서 날아왔는데요. 제가 그들은 우리의 설계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동료들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무시했던 바로 그 한국 반도체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 통제권 발동 위협에 한국은 정면으로 반격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유수의 기업들이 뭉친 AI 컨소시엄과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의 10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스닥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AMD, 인텔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개장과 동시에 15% 이상 폭포수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날 신문 일면에 미국의 AI 혁신, 한국의 작은 칩, 하나의 발목 잡히다라는 섬뜩한 제목의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30조 원 규모의 미국 조지아 공장 투자를 더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휘두른 무역 통제라는 칼날을 미국 내에 더 큰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가볍게 피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책은 한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미국 땅에 더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기술, 패권의 상징이었던 실리콘밸리가 이름도 생소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의 단순한 반발이나 우연히 일어난 몇 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심장부를 겨누고 들어온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치밀한 그리고 조직적인 대반격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머릿속으로 얼마 전 바르샤바의 그 차갑던 회의실 풍경이 희미하게 떠올랐는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운명적인 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미 공군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며 저항하던 이란조차도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F-35 전투기의 정교한 축소 모형을 폴란드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건네며 이 세계 최강의 무기가 폴란드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차관은 그 화려한 모형을 마치 먼지 묻은 물건처럼 조용히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정심도 두려움도 없는 그저 싸늘하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장난감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국경 너머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전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K2 흑표 전차가 폭탄의 설원을 마치 스케이트 타듯 질주하고 K9 자주포가 1분에 수십 발의 포탄을 쉴 새 없이 불을 뿜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의 한국 무기들은 투박했지만 살아있는 야수처럼 강력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할리우드 영화 같은 화려함은 없었지만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무시무시한 힘과 신뢰가 느껴졌어요. 폴란드 차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지켜낸 경험을 가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에는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닌 조국을 지키겠다는 피와 땀,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뢰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의 군사작전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적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정치적인 쇼가 당장이라도 국경을 넘을지 모르는 적을 앞에 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반드시 가져오는 나라, 바로 그 신뢰를 사기로 결정했다는 그의 마지막 말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이란을 굴복시켰다는 저의 가장 큰 자부심과 승리의 전리품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자 불신의 상징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굴욕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웃음기가 사라지고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제 오만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 잿더미가 되는 그 순간이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깊이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세계를 호령하는 전략이 탄생하는 영광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순간의 오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동굴이자 제 오만함의 잔해들을 끌어모아 처절하게 복귀하는 참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모든 블라인드를 내리고 세상과 저를 단절시켰어요.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가 식어 있었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힌 전화기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으며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왜 우리는 졌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들의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전에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무실에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와 중앙정보국 그리고 동맹국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첩보와 데이터를 제 모니터 위에 띄웠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진실의 파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경이로웠어요. 가장 먼저 K2 흑표 전차의 실전 기동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국방부의 공식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와 마니아들이 직접 촬영하고 분석한 날 것 그대로의 영상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흑표 전차는 마치 살아있는 검은 표범처럼 깊은 강을 망설임 없이 건너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했으며 심지어는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면서도 포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채 100, 800중의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재원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절반 이하였지만 기동성과 화력, 특히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은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뛰어넘는 괴물이었어요. 저는 이어서 K9 자주포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무기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무기를 수입한 여러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이 작성한 운용 보고서를 읽으며 또 한 번 경악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K9의 압도적인 신뢰성과 경이로운 정비 편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거의 없을 뿐더러 혹시 문제가 생겨도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간단하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발의 포탄을 각기 다른 각도로 발사하여 목표 지점에 동시에 떨어뜨리는 TOT, 즉 동시 탄착 사격 능력은 적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수십 발의 포탄이 한꺼번에 비처럼 쏟아지는 그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주고받는 공방전을 벌인 이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어떻게 적의 미사일을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과 한국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요격 비용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고는 제 눈을 비벼야만 했어요. 천궁2의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아이언돔의 그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른 속도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그보다 더 높은 고도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이라는 시스템까지 개발을 마쳤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해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압도적인 데이터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저는 마침내 저의 패배를 그리고 우리의 완벽한 오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깨웠구나. 제가 마주한 진실은 한국의 힘이 단순한 기술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들이 이토록 강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답을 찾기 위해 이제는 기술 보고서가 아닌 역사책을 펼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발견하고는 전율을 느껴야만 했고 그들의 무기에는 수백, 수천 년간 이어진 저항과 혁신의 역사가 마치 화석처럼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13세기 거대한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던 시절의 한반도 역사에 주목했는데요.
몽골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수많은 나라들이 쓰러져 갈 때 고려라는 작은 나라는 수도를 섬으로 옮기면서까지 30년 가까이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저항 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는 대신 무려 16년에 걸쳐 8만 개가 넘는 나무판에 부처의 가르침을 새겨넣는 8만 대장경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헤쳐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었는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무력이 아닌 정신과 문화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신념의 상징이었습니다. 8만 개가 넘는 목판의 글자 하나하나가 오탈자 없이 완벽에 가깝게 새겨진 그 집요한 장인 정신. 저는 그 정신이 오늘날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공장에서 수억 개의 회로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새겨넣는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선을 돌려 18세기 조선의 수원화성이라는 성곽의 설계도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방어용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동서양의 모든 과학기술을 집대성하여 거중기와 같은 최신 장비를 동원해 만든 하나의 거대한 과학 요새이자 미래 도시였습니다. 성벽 곳곳에 설치된 포루와 봉수대, 그리고 성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밀한 도시 계획. 저는 그 속에서 오늘날 한국의 거대한 산업단지의 원형을 보았는데 그들은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품 공급망, 물류 시스템, 연구개발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요새를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방산이 그토록 빠른 납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잘 짜인 거대한 요새 안에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들의 정신적 DNA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준 하나의 운동을 마주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초가집을 허물어 길을 내면서 다리를 놓는 흑백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면 된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호 아래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그들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압박하며 흔들었던 것은 그저 나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기 극복의 경험을 가진 시련 앞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위대한 민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그들의 힘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가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시켜 놓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연구와는 별개로 워싱턴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저의 전략 실패는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행정부 전체의 실패이자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뇌부들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제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뇌부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굳어 있었고 다른 참모들은 저를 잠재적인 희생양으로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정적이자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깊이 연계된 강경파 보좌관인 제임스 코너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저의 섣부른 판단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에 대해 2차, 3차 제재를 가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임스 코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분석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 K9 자주포의 경이로운 신뢰도, 천공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놀라운 효율성.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한국의 저력과 역사에 대해 저는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죠. 그리고 제임스 코너를 향해,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우리가 단순한 무역 파트너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소. 하지만 내가 마주한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몽골 제국에 맞서 8만 개의 경전을 새기던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대와 의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강력한 압박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코너는 저를 미치광이 보듯하며 그것은 굴욕적인 항복이자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수뇌부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폭락한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 그래프와 동맹국들이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서 목록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깊은 침묵 끝에 수뇌부들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임스 코너의 주장을 일축하고 제게 새로운 임무를 내렸습니다. 아서, 자네의 분석은 고통스럽지만 정확하네. 세상이 바뀌었어.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는 변방 국가가 아닐세. 그들은 이제 세계가 원하는 새로운 중심이야. 자네의 새 임무는 그들과의 협력 따위를 논하는 게 아닐세. 더 중요한 임무야.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한국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우리 미국의 이익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그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걸세. 가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샅샅이 파헤쳐 우리를 위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게.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네. 그것은 저 개인에게는 재기의 기회였지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책임자로서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나라라는 제목의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보며 제 오만함과 무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을 부순 것을 위대한 승리라 불렀지만 그것은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비용을 치른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대한민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오직 기술과 신뢰만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총성이 오가는 것만이 전쟁은 더더욱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기술과 경제 그리고 신뢰의 전쟁은 어쩌면 더 치열하고 무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서울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에는 여전히 저의 생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관성을 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 주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오만했던 정책 기반자가 아닌 이제는 한국의 저력을 배우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떠나는 이 길이 21세기의 미국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한 수 배우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저는 곧 서울 땅을 밟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의 심장부에서 한때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한 엘리트 전략가의 처절한 고백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들은 한국을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 자신들의 거대한 전략 아래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요란한 폭격 소리나 거대한 항공모함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쌓아 올린 기술력,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로 뭉치는 국민들의 저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 신뢰, 어쩌면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한국의 힘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올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의 이 깨달음은 또 다른 거대한 국제 정치 게임의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파리의 어느 갤러리, 붓을 손에 쥔 한 여성이 망설이듯 서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작품을 향해 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때로는 웃음 짓다가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녀의 표정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붓에서는 먹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채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낯선 글자들로 가득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한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클레르라고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유서 깊은 저택에서 태어나 예술과 함께 성장했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해왔던 귀족 가문이었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의 숨결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 응접실에는 17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들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보르도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셨고 어머니는 소르본 대학의 미술사 교수님이셨기에 저의 예술적 감각은 자연스럽게 발달했음을 자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프랑스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배우며 자랐고 그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은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고 주말마다 미술관을 거닐며 예술의 진수를 느끼고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언어학과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때부터 다양한 문자의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프랑스어의 우아함과 라틴어의 장중함을 공부하면서 문자가 가진 예술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저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는데요. 다른 나라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면 은근한 거리감이 들곤 했죠. 세계 곳곳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프랑스어의 섬세하고 우아한 어감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나 방송에서도 언제나 프랑스어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고 저 역시 그런 문화적 자부심을 이어받은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자부심이 때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절친한 친구인 코린, 티에리와 함께 파리의 마레 지구를 거닐던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작은 갤러리들을 둘러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도 같았죠. 평소처럼 갤러리들을 구경하던 중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갤러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새로 생긴 갤러리네, 들어가 볼까? 제안했더니 티에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동양 갤러리, 흔치 않은데. 호기심에 이끌려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낯선 글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딱딱한 글자가 아닌 마치 춤을 추듯 자유롭게 흐르는 붓의 움직임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꽤 아름답지 않나요? 전시장 도슨트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한글을 배워볼까? 하고 중얼거렸는데 코린이 놀란 듯 물었죠. 마리, 정신이 있어? 프랑스어도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왜 굳이 저런 낯선 글자를 배우려고 해? 티에리도 거들었어요. 그래, 넌 이미 영어도 하잖아. 동양 글자는 너무 어려울 거야. 그 자리에서는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웃어넘겼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미 한글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관심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한글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예술을 사랑하는 제 눈에는 한글 한자 한자가 독립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다시 갤러리를 찾아가 전시회를 맡으신 김민주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이면서도 예술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며 짧은 대화였지만 한글에 대한 더욱 깊은 매력을 느꼈어요. 제 성격이 원래 호기심이 생기면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터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글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품처럼 한글에서도 균형과 조화, 그리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예술적 전통을 이어받은 저에게 한글은 새로운 도전이자 발견이었어요. 먼저 한국 문화를 접해보고자 유튜브에서 한국 노래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글이 마치 암호문처럼 보였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신기하게도 한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사를 따라 쓰면서 문자 하나하나를 그림처럼 그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적 미술학원에서 대생을 배우듯 한글의 곡선과 직선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예술, 그리고 그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발음과 문법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매일 밤 한글을 쓰며 위안을 얻었어요. 마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렸듯 저는 한글 한자 한자에 제 감정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글자를 쓸 때마다 마치 작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의 프랑스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왜 이토록 한글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술가의 직관이란 설명하기 어려운 법이죠. 마치 모네가 수련에 반해 평생을 그린 것처럼 저에게 한글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 우연히 한국의 어린이 백일장 대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글쓰기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슬 학생의 시 가장 받고 싶은 상을 읽게 되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쓴 글자 하나하나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 학생의 시였지만 엄마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글귀들이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차려지는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던 어린 시절,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지 못한 후에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엄마의 밥상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시를 읽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수많은 명화를 보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서툰 글씨체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캘리그라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도 모르게 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저를 위해 늘 완벽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어머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시간을 내어주시던 그 모습이 이 시와 겹쳐져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나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글자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학생의 솔직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와 제 마음을 적시는 듯 했어요. 한글이 가진 독특한 매력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감정을 담아 쓴 한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정서가 한글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어린 학생의 시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한글은 마치 팔레트처럼 감정의 색깔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자가 가진 조형미는 마치 작은 예술품 같았어요. 한글의 곡선과 직선이 만들어내는 리듬감이 음악처럼 제 마음을 울리더군요. 그러다 문득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씨체를 보면서 저도 나만의 감정을 담은 폰트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들처럼 저도 제 마음을 한글로 표현하고 싶었죠. 이런 글씨체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발견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내는 예술이었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예술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감정이 담긴 시를 읽으며 저는 한글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예술가로서 저는 이제 한글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어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글 글씨체로 저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저도 한글 캘리그라피로 저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졌죠. 이제 저는 한글이라는 새로운 캠퍼스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예술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에 대한 열정이 깊어지던 어느 날 티에리가 자주 가는 파리의 카페 드 플로르에서 오랜 친구 코린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예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여전히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티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그걸 배우고 있다니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투로 말했고 프랑스어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동양의 언어를 배우느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코린도 거들어 프랑스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다른 언어는 불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때 카페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 우샨핑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평소 티에리와 친분이 있던 그는 잠시 쉬는 시간이라며 우리 곁에 앉았죠. 우샨핑은 제가 한글을 배운다는 말을 듣더니 한자가 동양 문자의 근원이며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게다가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거들먹거렸죠. 그 자리에서는 미소로 넘겼지만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글은 한자를 모방한 것이 아닌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은 그 어떤 문자와도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원리를 가진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샨핑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 독자적인 창제 원리를 가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문자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은 그 위대함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났습니다. 저는 어느 하나의 언어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어의 우아함, 한자의 상형성,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평가절하하는 것은 신뢰라고 여겼습니다. 다음에 티에리와 우샨핑을 만나면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차분히 설명해 주리라 마음먹었어요. 무례함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예술가이자 문화 연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죠.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예술성을 더욱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그들의 편견 어린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를 바로잡는 것 역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 여겼죠. 보르도의 귀족 가문에서 배운 예의와 품격을 지키면서도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바로잡을 수 있는 지성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이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밤늦도록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주시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에서 시작된 주시경 선생님의 한글 사랑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이 민중의 힘이 될 것이라 믿으셨다고 해요. 독립신문의 교정원으로 일하면서 우리말 문법과 한글 표기법을 정비하는데 온 힘을 다하셨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구파 정권의 탄압으로 독립신문이 폐간된 후에도 한글 연구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것은 언문, 각약을 등으로 불리던 훈민정음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으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서 한글에 대한 선생님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선생님께서는 1906년에 학생용 교재인 대한국어문법을 저술하셨고 1908년에는 의문론을 정리한 국어문전음악을 1909년에는 초등국어교과서인 국문초학을 쓰셨다고 해요. 이 모든 노력은 우리말과 글의 독립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글과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은 후에도 선생님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고 해요. 만약 주시경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루어낸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한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선생님의 업적은 제2의 한글 창제라 불릴 만큼 위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0여 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일요일마다 조선어 강습원을 열어 한글을 보급하는데 전념하셨다고 해요. 광문회에서는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하시는 등 한글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합니다.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 등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내신 것도 선생님의 큰 업적 중 하나였어요. 이 제자들이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아 192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인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이런 위대한 스승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에요.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지키고 발전시키신 주시경 선생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은 1980년에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비록 늦은 인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선생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없는 한국인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처럼 주시경 선생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시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한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는데요. 마침 파리에서 열리는 다문화 행사에 한글 캘리그라피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했어요. 대회의 주제는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평화였습니다. 한글로 평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저는 다양한 한글 폰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기에 티에리와 코린을 다시 만나 제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도 한글의 조형미를 보며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이 곡선이 정말 아름답더라라며 코린이 말하자 티에리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호응에 힘입어 저는 매일 밤 붓을 잡고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좌절도 많이 했지만 한 획 한 획에 제 마음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세로쓰기와 가로쓰기를 번갈아가며 시도해보고 때로는 둥글게 때로는 날카롭게 표현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어요. 프랑스의 예술 전통과 한글의 과학성을 접목해보려 힘썼죠. 모네의 수련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선, 고흐의 별밤처럼 강렬한 획, 그리고 마티스의 컷아웃처럼 대담한 여백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글이 가진 무한한 예술적 가능성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작품을 선보였어요. 꽤 긴 시간을 들여 준비했던 터라 기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습하며 한 획 한 획에 제 진심을 담아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수상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고 제 안의 편견도 깨트릴 수 있었죠. 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글이 가진 매력이 제게만 특별했던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티에리와 코린이 축하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보여준 한글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어. 한때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상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죠. 이제는 제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예술이고 과학이며 문화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예술의 길이니까요. 대회는 끝났지만 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행사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행사장에서 제 작품을 보신 파리 문화센터 관계자분이 한글 캘리그라피 강좌를 제안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 망설여졌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제가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죠.
수강생들에게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닌 그림처럼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느꼈던 한글의 예술적 매력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시작하던 날, 저는 수업에 앞서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한글이 어떻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글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강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제 가슴도 설레었어요. 매주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가능성, 획의 굵기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표현, 여백이 주는 의미까지 한글은 마치 무한한 우주 같았습니다. 수강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도 컸는데요. 그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에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가 세계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한글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 센터 강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저의 수업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우리의 이야기와 내용들이 퍼지고 한국 드라마와 K-팝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커지면서 프랑스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와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글 캘리그라피를 배우러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술가도 있고 교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한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그 설렘을 떠올리며 수강생들에게 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작은 성취에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나누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강생들과 함께 한글 캘리그라피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가진 예술성과 위대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까지 모든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프랑스의 예술가로서 또 한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에 제 열정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소명이자 기쁨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리 클레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글과의 만남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발견한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도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점차 그녀의 열정에 공감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함께 기뻐하는 동반자가 되었죠. 문화와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처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마리 클레르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